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법한 그런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핵심 내용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양이 워낙 방대해서 이걸 어디부터 봐야 하나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법 공부라는 게. 그래서 오늘 저희는 특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판례들 중심으로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법률 지식에 좀 갈증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분명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 보니까요. 그냥 법 조항만 쭉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소송이나 시험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판례의 입장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민법의 주요 쟁점들, 특히 그 최근 판례 동향이 어떤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거든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자료에서 딱 간주하고 있는 대리 파트부터 보죠. 이게 다른 사람 대신해서 뭐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리권 남용과 표현 대리, 이 두 가지 판례를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요? 네, 대리 자체는 뭐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대리인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권한 범위 아니라고 해도 그게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우선 대리권 남용부터 볼까요? 자료에 나온 판례 입장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규정을 가져와서 좀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리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안에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실제 목적은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고 이걸 이제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하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런 나쁜 속셈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본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대리인이 배신을 때렸는데 상대방도 그걸 알았다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겠네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정확합니다. 바로 그 증명 책임이 계약 효력을 부정하려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게 실무에서는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표현 대리인데요. 이건 반대 상황이죠.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어요.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그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규정돼 있죠.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이렇게요. 아, 겉모습만 보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권한이 없던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군요. 자료 보니까 특히 그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야 이게 성립한다는데 어떤 게 그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126조가 되려면 일단 뭔가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한 대리권, 그러니까 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이 정해준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같은 거요. 이런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행위를 대리인이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그 정도 권한까지 있겠구나 하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자경에 나온 판례 중에 좀 흥미로운 건 법률 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 사자라고 하죠. 이 사자의 권한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또 대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본인 행세를 하면서 막 본인 이름으로 직접 어음 같은 걸 발행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이 126조를 끌어와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요. 와, 이게 정말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권한 사이의 그 간극, 그리고 그걸 믿은 사람을 법이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깊이 담겨 있네요.
결국 대리 관련 문제에서는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선을 긋는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겉모습과 실제 권리 관계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명의신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제 주인 따로, 등기부상 주인 따로 두는 약정이잖아요. 이것도 참 분쟁이 많죠. 자료에서는 여러 유형이랑 판례를 자세히 다루는데 특히 그 이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명의신탁, 이게 1995년에 부동산 실명법 시행되면서 약정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률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소송도 끊이지 않죠. 자료에서 주로 다루는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보죠. 첫 번째가 삼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데요. 이건 실제 집을 사는 사람, 즉 신탁자가 매도인이랑 계약을 하고 등기만 다른 사람, 수탁자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예요. 이때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등기가 무효면 그럼 진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여전히 집 한 사람 매도인한테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직접 내 이름으로 등기 돌려줘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원래 주인인 매도인을 대신해서, 즉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요, 그 이름 빌려준 수탁자가 제3자한테 그냥 싹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 이게 명의신탁인지 몰랐다면 보호받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실명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제3자는요,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즉 선악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거래 안전을 굉장히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이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제3자가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서 수탁자의 그 배신 행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러면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 즉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원래 주인인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지분이 이미 넘어갔는데 팔아버린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불법 행위, 즉 배신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수탁자가 부동산 팔아서 얻은 그 매매대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매매대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형사적으로 수탁자의 처분 행위를 더 이상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변경과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아, 그 횡령죄 안 된다는 판례.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사적으로도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거군요. 와, 그럼 신탁자 입장에서는 정말 타격이 크겠는데요? 집도 잃고 팔아버린 돈도 직접 돌려받기 어렵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만 남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럼 다른 유형인 계약명의 신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명의 신탁은요, 수탁자가 아예 처음부터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신탁자는 뒤에서 돈만 대주고 수탁자가 매도인이랑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받는 거죠. 이때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전혀 몰랐다, 선이었다면 수탁자는 완전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의 예외 규정 중 하나죠. 매도인이 몰랐으면 이름 빌려준 사람이 진짜 주인이 된다고요? 그럼 돈 된 신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돈만 날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그 부동산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대신 자기가 처음에 제공했던 그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자체는 수탁자 소유로 확정되는 거고요. 반면에 만약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즉 악이었다면 그때는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게 됩니다. 이건 아까 봤던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랑 비슷해지죠. 이야, 정말 복잡하네요.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또 거래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실제 소유 관계랑
등기부상 명의가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그 분쟁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판례 경경 내용은 정말 실무적으로 파장이 크겠어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공유 관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 예를 들면 땅이나 건물을 지분으로 나눠 갖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공유물 관리 방법, 특히 소수 지분만 가진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변화라고 하는 거죠? 네.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민법 제265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다면 그 결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건 적법한 관리 행위로 봐요. 문제는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 지분권자, 예를 들어 3분의 1 지분권자 같은 사람이 다른 공유자랑 아무런 협의 없이 혼자서 그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형제 3명이 땅을 3분의 1씩 공동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나머지 형제 동의 없이 그냥 혼자서 거기다 농사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 그러니까 다른 3분의 1 지분권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입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전 판례는요, 비록 소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공유물 전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보존행위라고 하는데요. 보존행위로서 그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게 땅 전부 나한테 넘겨 이렇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었어요. 혼자 쓰는 건 불법이니까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입장이 변경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대신 너 때문에 내 지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방해하지 마, 이런 식의 방해배제 청구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방해하지 말라고만 할 수 있다. 와, 확 달라졌네요.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럼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권리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점유하는 것도 결국엔 과반수 동의 없는 배타적 사용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게 오히려 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도록 한 민법 265조 본문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물론 그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는 청구, 예를 들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든지 아니면 점유해서 얻은 이익 중에 자기 지분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고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소수 지분권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 방식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거네요. 인도 청구가 안 된다는 점은 공유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같습니다. 자기 권리도 지키면서 다른 공유자 권리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할 때는 여전히 각 공유자가 보존 행위로서 단독으로 방해배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건 그대로군요. 네, 맞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 법리가 유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족법 영역인데요.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권리가 가진 독특한 성격, 그러니까 행사장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점과 제척기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일신전속권이라는 말부터가 좀 생소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재산분할 청구권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서 좀 특수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권리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오로지 권리를 가진 그 사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행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행사할지 말지를 본인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큰 실익 중 하나는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그 사람의 채권자가 빚 대신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성격상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한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당신 전 배우자한테 재산분할 청구해서 그 돈으로 내 빚 갚아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산 관제인이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고요. 재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사자의 인격적인 요소를 상당히 강하게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정말 독특한 성격이네요. 빚 때문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소송을 하라고 막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그럼 제척 기관은 뭔가요? 흔히 듣는 소멸시효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딱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839조의 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죠. 판례는 이 2년의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제척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중간에 멈추거나 중단이나 정지 같은 게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간을 지켰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법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나눠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2년 안에 소장 접수까지 맞춰야 한다는 거죠. 2년 안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한다니 생각보다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이거 정말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재산 분할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혹시 결혼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도 포함되나요?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각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같은 거,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설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재산을 나눌 때 그 재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재판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걸 넘어서 이 권리 자체의 성격, 즉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 속성, 그리고 2년이라는 아주 엄격한 제척 기간 안에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척 기간은 불변 기간이라서 놓치면 정말 큰일 나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법률 학습 자료를 통해서 대리, 명의신탁, 공유,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민법의 아주 중요한 4가지 쟁점을 판례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던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충돌하고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사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판례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법조항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살펴본 공유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례 변경처럼 때로는 사회 변화나 사람들의 법 감정을 반영해서 기존의 해석을 과감히 바꾸기도 하고요. 법이라는 게 그냥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생물 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다룬 내용들은 정말 방대한 민법 지식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엿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조항 그 자체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법원의 해석, 즉 판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판례가 법 해석과 분쟁 해결의 중심축이 되어가는 경향이 실제 우리 사회의 법률 분쟁 해결 과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우리 사회 법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